어머니, 퇴원하시고 회복도 다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집안일 다시 해주실 수 있죠? 지, 집안일? 네, 저희 맞벌이라 바쁘잖아요. 애들 등하원에 청소며 빨래며 저희 둘이선 무리예요. 뭐라고? 내가 쓰러져서 수술받고 있을 때는 너희들끼리 해외여행 중이라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니 그때는 취소 수수료도 아깝고 애들도 너무 잘 놀아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아깝다고? 난 너희 집안일을 해주다가 쓰러졌는데도 게다가 너희만 실컷 놀다 와서는 지금 나에게 또 일을 시키려는 거냐? 어머니,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가족.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루 종일 가정부처럼 일해준 거 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나저나 어머니, 재산 정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재산 정리.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역시 재산 얘기가 나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집안일 도우미로 부리다가 내가 아파 보이니 이제 와서 내 재산을 달라는 거니? 어머니, 됐다. 이제 나도 내 갈 길 가겠다.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야. 이 대화는 제가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아들 내외와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해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72세이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평생을 간병인으로 일하며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제가 정작 가족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는 가정부 취급을 당하고 정작 제가 도움이 절실할 때는 무참하게 외면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 70이 넘어서야 진짜 제 삶을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그리고 언젠가 노년을 맞이할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들 재호와 며느리 미선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던 그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의외였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거든요.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네. 미선이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들 유치원 등하원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둘 다 회사 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재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등하원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저희가 다 할게요. 저는 35년간 남의 부모님들을 간병하며 받던 월급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지만 아들 부부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등하원이라면 처음 몇 주간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에 가서 손자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다시 데리러 가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등하원 시켜주는 것을 좋아했고 저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유치원이 갑자기 휴원하게 된 것입니다. 미선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이 났어요. 유치원이 휴원하면서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재택근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해? 정말 죄송하지만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나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어쩌지? 대신에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 드릴게요. 어떠세요? 그 돈은
제가 받던 월급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거의 매일 매달리다시피 제게 부탁을 했고,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15년간 해오던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아들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생업을 접는 것이었지만 가족이 급하다니 어쩔 수 없었죠. 매일 아침 아들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며느리가 퇴근하면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또 다른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예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건 어때요? 애들도 할머니랑 너무 지내고 싶어 하고, 저희도 일 마치고 애들 보다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서요. 하지만 맞벌이인 아들 내외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 저는 마지못해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들어간 처음 몇 달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35년간 남의 부모님들을 간병하며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내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일이 아니라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재우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유치원 밥보다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말이가 훨씬 맛있어. 할머니, 나 오늘 배운 노래 불러줄게. 할머니만 들어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에는 생각보다 빨리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애들만 좀 봐달라고 했던 것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빨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엄마, 오늘 저희 둘 다 늦어요. 애들 저녁 좀 챙겨주세요. 어머니, 청소기 좀. 하나둘씩 늘어나는 일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새로운 동거가 훨씬 복잡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제 어깨에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한 100만 원이 정확히 매달 25일에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 용돈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재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번 달 이자만 50만 원 더 나왔어요. 그리고 진우 영어 학원도 가야 하고. 미선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용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국민연금 90만 원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저는 가족들 식사며 아이들 간식 생필품을 매번 사야 하는데 아들 내외는 매번 돈이 없다며 앓는 소리만 하니 손자들을 굶길 수는 없어 항상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금이 모두 아들 가족들 생활비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제게 쓸 돈이라고는 정말 없었어요. 로션 살 돈조차 아까워서 세수를 하고 나면 쌀뜨물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런데도 미선이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는 쓰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피부에 안 좋대요. 솔로 문질러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무릎이 아픈 72살 노인에게 화장실 바닥을 솔로 문지르라고 하다니, 그것도 2개의 화장실을 매일. 미선아, 그럼 락스 대신 다른 세제라도. 아니에요. 화학세제는 다 안 좋아요.
그냥 솔로 박박 문지르면 깨끗해져요.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선 요리할 때 미리 가시를 다 발라주세요. 목에 걸릴까봐 무서워서요. 생선 한 마리의 가시를 틴셋으로 일일이 발라내는 일. 눈도 침침한 제게는 정말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미선아, 아이들도 이제 크니까 조심해서 먹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미리 발라주시는 게 안전해요. 심지어 빨래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어머니, 속옷은 따로 손빨래로 해주세요. 세탁기로 하면 세균이 남을 수 있대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은 늘어나는데 정작 약속했던 용돈은 석 달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용돈 이야기는 언제쯤? 아, 엄마. 미안해요. 이번 달에는 정말 빠듯해서 다음 달에 2달분 몰아서 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 달도 용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선이의 요구는 오히려 계속 늘어났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화장실에 있던 애들 샴푸 쓰셨어요? 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눈이 잘 안 보여서. 애들 쓰는 거라 비싼 걸로 사놓은 건데. 앞으로 조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빨래는 따로 세탁해주세요. 쓰셨던 수건도 저희 거랑 따로요. 어머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앉아서 쉬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도 쉬는데 왜 우리는 공부해야 하냐고 해서요. 제가 잠깐 앉아서 쉬는 것조차 아이들 교육에 방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 없을 때 TV 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말아주세요. 옆집에서 뭐라고 할까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재호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미선이 말이 좀 까다로워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육아맘들이 다 그래요.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 아내만 감싸고 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몸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하다 보니 무릎은 퉁퉁 붓고 허리는 아프고 손목도 결리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 중 누구도 제 건강을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요. 정말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한다는 말이 고마워야 할 텐데 왜 그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미선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언제 하실 거예요? 아이들 배고파해요.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잠깐. 어머니도 피곤하시겠지만 아이들 식사 시간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는 할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니구나. 그냥 돈 안 주는 가정부일 뿐이구나.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35년간 간병인으로 일할 때도 이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했고 일이 끝나면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부려먹히고 있었고 심지어 약속한 돈도 받지 못한 채 제 연금까지 가게에 보태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정말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쓰러지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저를 제대로 돌봐줄까 하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아,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였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이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재호와 미선이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회사에서 휴가 나왔거든요. 재호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트남. 하긴 나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 고맙다. 에이, 엄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우리랑 왜 가요? 가면 엄마 너무 힘들 거야. 미선이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가족여행.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여행이라면서 저는 빠져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면 젊은 애들, 여행이 불편해질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그렇지. 언제 떠나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요. 5박 6일로 다녀올 예정이에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없는 동안 집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미뤄둔 대청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대청소. 네. 안 입는 옷들이랑 안 쓰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미리 꺼내둘 테니까 저희 없는 동안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행 가서 즐기고 저는 집에서 청소나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응. 알겠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저희 돌아와서 집이 깨끗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출발 전날 미선이는 정말로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을 방마다 산더미처럼 쌓아뒀습니다. 거실, 안방, 아이들 방까지 곳곳에 버릴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 모든 것들 다 버려주시면 돼요. 분리수거도 제대로 해서요.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하라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신난 아들 내외는 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가족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이들도 신나서 할머니, 다녀올게요. 고 인사했지만 왠지 모르게 서글펐습니다. 다녀와라. 조심해서.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산더미 같은 정리할 물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휴. 그래도 해보자. 저는 밀린 대청소를 아들 가족이 떠난 첫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분류해서 재활용할 것과 그냥 버릴 것으로 나누고 잡동사니들도 하나하나 분리수거 규칙에 맞춰 정리했어요. 무릎과 허리가 아픈데도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첫날 거실만 겨우 끝내는데도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 쉴 수도 없었죠. 다음 날에는 안방과 아이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이불, 베개, 커튼까지 모두 빼내서 정리하느라 등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아픈 허리가 더 아파왔지만 참고 계속했습니다. 아이들 놀이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러진 장난감, 작아진 옷들, 못 쓰는 학용품들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분류하고 포장하느라 손목까지 아파왔어요. 나흘째가 되자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퉁퉁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을 정도로 아팠어요. 하지만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모두 내다 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의류, 일반 쓰레기까지 각각 봉지에 담아서 아래층 분리수거장으로 가져가야 했어요. 마지막이다. 조금만 더. 혼자 중얼거리며 무거운 쓰레기 봉지들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다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여러 번 나눠서 내려가야 했어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류, 두 번째는 종이류, 세 번째는 의류 재활용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쓰레기만 남았어요. 제일 무거운 봉지였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들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죠. 으이구, 무겁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분리수거장까지 가는 길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통에 공지를 넣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뚝! 허리에서 뭔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악!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은 게 아니라 무너져 내렸다고 해야 맞겠네요.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허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어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누워 있었을까요? 경비실에서 순찰을 나온 경비원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할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허리가 삔 것 같아요. 꼼짝도 못하겠어요. 경비원님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허리를 다치신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하세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15분이 15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내가 혼자 있을 때 구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할머님, 보호자분께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처 알려주세요. 아들이 있는데 지금 베트남 여행 중이에요. 베트남이요?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모레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CT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추 3번, 4번에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시나요? 해외 여행 중이에요. 그럼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재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베트남 시간으로는 3시쯤이었을 거예요. 여보세요? 재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비싼 국제전화까지.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어. 수술을 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다치셨어요? 집 정리하다가 분리수거 버리러 나갔다가. 조심 좀 하시지. 재호야.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게 저희가 지금 당장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일정이 다 잡혀 있고. 그래? 엄마, 그냥 수술하세요. 응급 상황이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비행기랑 호텔 취소 수수료도 너무 아깝고 저희는 그 전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엄마가 응급수술을 받는다는데 여행 일정 때문에 돌아올 생각도 없다는 건가요? 재호야. 그런데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잖아요. 비행기 표도 못 바꾸고 그냥 병원에서 잘해주실 거예요. 워낙 큰 병원이니까. 저기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죠. 응급 상황이면.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의사가 와서 상황을 설명하니 보호자 없이도
응급수술은 가능하지만 여러 서류를 제가 직접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통증 속에서 말이에요. 할머님,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시나요? 없어요. 아들 하나뿐이에요. 간호사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있는데 해외여행 중이라 안 온대요. 정말? 진짜 너무하다. 일은 넘은 어머니가 혼자 허리 수술을 받게 둔다고?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보다 자기 놀거리가 더 중요한가 봐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서럽고 창피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자식이 매정하다는 얘기잖아요. 마치 제가 평생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도와드릴게요. 한 간호사가 다가와서 위로해줬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을 돌보며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구나.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나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구나. 수술실 문이 닫히면서 절망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건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허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칼날 같은 아픔이 몸을 관통했어요.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를 놓아줬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할머님,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진통제가 떨어질 때마다 밀려오는 고통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버튼을 눌러도 바쁘다며 늦게 와서 약만 놓고 가곤 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야, 엄마야. 엄마, 수술 잘 끝났다니 다행이에요. 응, 아직 많이 아프긴 하지만 엄마, 저희 귀국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루 쉬고 내일 갈게요. 하루 이틀 차이 별로 안 나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뭐였을까요? 정말 하루 이틀 차이 안 나는 존재였을까요? 셋째 날 오후가 되어서야 재호와 미선이가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아프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행이네요. 엄마,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오늘 장모님 생신이시라 어서 가봐야 해서요. 그렇구나. 그럼 늦지 않게 어서 가봐라. 재호와 미선이가 병실에 머문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묻지도 않더군요. 아들 내외의 형식적인 평문안, 외로움이 몇 배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도 아이들은 사나흘에 한 번 꼴로 전화만 할 뿐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통화마저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제가 아파서 힘든 내색이라도 할라치면 병원에서 잘해주실 거예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해도 허리가 찢어지는 것 같아서 제대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비틀어 손을 뻗어도 물컵에 닿지 않아서 목이 말라도 참아야 할 때가 많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은 더욱 고역이었습니다. 침대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서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허리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벽을 짚고 조금씩 움직여도 화장실까지 가는데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병원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상체를 일으켜 앉는 것부터 고통스러웠고
수저를 드는 손도 떨려서 제대로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회복하려면 먹어야 한다는 걸 알아서 억지로라도 조금씩 넘겼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병들어갔습니다. 매일 오는 간호사들도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 가족분들이 좀 더 자주 오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마치 제가 가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증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너무나 아파서 혼자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님 많이 우울하시죠? 가족 없이 혼자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그래요. 그 말에 더 서러워져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호자 없이 허리 수술을 혼자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온몸이 내 몸이 아닌 듯한 통증을 느끼며 병실에 누워 있는데 그 순간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설마 정화 아니가? 영천 살던 이정화 맞지? 저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 전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 김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로 얼굴에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웃는 눈매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도현이, 정말 네 맞나? 제 목소리는 떨리고 눈시울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픈 것도 잊고 한참을 옛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어깨가 아파 무슨 주사를 맞고 간단한 시술을 한 후 사나흘만 입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의 자식들은 그 사흘 동안 한시도 빠짐없이 번갈아가며 지극정성으로 친구 병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교대로 찾아와서 하루 종일 곁에서 이야기 상대도 해주고 발도 마사지해주고 등도 긁어주며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버지, 병원밥이 입맛에 안 맞죠? 아빠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 끓여왔어요. 아버님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좀 더 높여드릴까요? 할아버지, 심심하시죠? 제가 신문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하루 종일 들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어서 제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가족이 잘 찾아오지 않는 저를 쌀뜰하게 잘 챙겨줬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사온 반찬을 나누어주고 간호사를 대신 불러주며 제가 몸을 일으킬 때 곁에서 부축해 주었어요. 친구가 먼저 퇴원하던 날 친구는 문득 제 앞에 빨갛게 익은 홍시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 이거 네 어릴 적에 참 좋아했잖아. 내가 아들한테 하나 사오라고 했다. 와, 기억 안 나나? 우리 집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것 중에서도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건 내가 안 따고 끝까지 남겨놨다가 꼭 네 주려고 했던 거. 그거 받아 먹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웃던 네 얼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저는 홍시를 받아들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껍질을 벗겨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한 맛과 함께 어린 시절 감나무 아래에서 까르르 웃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따뜻한 위로였어요. 혼자라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정화야. 나도 아내 먼저 보내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귀촌 생활하고 있다. 텃밭도 가꾸고 장기 동호회도 나가고 하니까 다시 숨통이 트이더라. 니도 아직 시작할 수 있다. 오랜만에 나를 기억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친구의 존재가 믿기지 않았어요. 무너져가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나도 다시 내 삶을 찾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감나무 홍시의 달콤한 향을 떠올리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외로움이 아닌 위로 속에서 맞이하는 잠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재호와 미선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아직 아프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미선이가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 주부터 저희 집 다시 오셔서 애들 등하원이랑 집안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안 계신 동안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언제부터 집안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술받고 아픈 몸으로 퇴원한 지 겨우 이틀인데 벌써 집안일을 언제부터 해줄 수 있냐고 묻다니. 뭐라고? 아들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없이 집이 완전 난리예요. 빨리 와서 애들 좀 챙겨주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엄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집 처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집 처분. 네.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다치셨고. 미선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집 하시면 저희 대출금도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언제부터 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집까지 팔라는 얘기까지. 엄마, 어차피 나중엔 다 나한테 물려줄 텐데 지금 미리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처분하면 안 돼?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벌써 저를 죽은 사람 취급까지 하다니. 결국 이거였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자기들 빚을 갚겠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아플 때는 짐짝 취급을 하더니 이제 와서 멀쩡히 살아있는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니.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여보세요. 정화야, 허리는 좀 괜찮나? 도연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고향 사투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도연아. 응. 많이 나아졌다.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정화야, 깜짝 놀랄 소식이 있대이. 무슨 소식? 네가 어릴 때 살던 옛집이 있잖아. 얼마 전에 매물로 나왔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 예전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처분했던 옛 고향집이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이전까지 사람이 살아서 간단히만 손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다. 마당의 우물도 그대로 있고 뽕나무도 아직 서 있대이.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 여름이면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던 우물, 뽕잎 따서 누에를 기르던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연아, 고마워. 한번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재호와 미선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전화였어요? 너희는 알 것 없다. 그때 미선이가 재호에게 귓속말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병원에 혼자 계신 동안 남자친구 생긴 거 아냐? 비아냥거리는 투의 그 말에 제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꼬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이만 가봐라. 네. 엄마. 가라고 했어. 더 이상 볼 일 없다. 아니. 어서 나가래도. 그럼 내내 안녕히. 재호와 미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갔고 맞아 저는 뛰는 가슴을 움켜쥐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몸을 움직일 만해지자마자 저는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더 이상 아들 집 가까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가 작년에 재개발 확정 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이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2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수십 년 전에 사셨을 때랑 비하면 어휴.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놀랐습니다. 이 돈이면 고향집을 사고도 평생 쓰고 남을 것 같았어요. 의료비 걱정도 없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재개발 확정 소식에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 사이 재호와 미선이는 몇 번 더 찾아와서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집 팔았다며? 집 팔고 다른 곳 가시면 그래도 남는 돈 많이 있잖아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잖아요.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돼요? 미선이도 뻔뻔하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이 커서 더 큰 곳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애기 아빠 차도 오래되었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재호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엄마가 수술 받고 아파할 때는 해외여행 한답시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 돈에는 관심이 많구나.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야? 어차피 네 거 될 텐데 지금 달라는 거 아냐?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나중에 엄마가 세상 떠나면 그때 너희가 가져가. 그게 올바른 순서 아니야? 재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일부만이라도. 안 된다고 했어.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마침내 고향으로 내려가는 날이 왔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중에도 재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저희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집값이 몇 배나 올랐다면서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생각 좀 해주세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이기적이라고요? 여태껏 자기들을 위해 돈도 받지 않고서 희생한 제게 이기적이라고요? 미선이도 계속 졸랐습니다. 어머니, 저희만 조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정말 조금만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엄마. 어머니, 더 이상 돈 얘기하지 마. 가 보거라. 결국 재호와 미선이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이사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찾아온다고 했을 때도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사짐 센터 불렀다. 올 것 없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본 마당. 아직도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 키 큰 뽕나무까지. 집 내부가 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된 것 말고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정화야, 어때? 마음에 드나? 고마워. 도현아. 정말 고마워. 저는 푹 받쳐오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상추와 깨십 정도는 기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날 밤 고향집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산다. 바람이 고향의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들판에서 나는 흙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몇 개월 후, 어느 날 재호가 미선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재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엄마 없이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 돌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미선이도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저희 생각만 했어요. 재호와 미선이는 일하느랴, 아이들 챙기느랴 하루하루 너무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재호는 장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맞벌이 하느라 아이들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해 아이들 유치원도 보내고 높아진 금리에 대출금도 상환하느라 외식 한 번, 티셔츠 한 장에도 돈을 쓰지 못하고 힘들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신 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걸 요구했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깨달았으면 됐어. 엄마는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며칠 후 재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다녀가고 많이 불편했어요? 그럴 게 뭐 있니? 자식인데. 엄마, 저희가 가끔 놀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단, 돈 얘기만 빼고. 재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제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도연도 자주 놀러 왔어요.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정화야, 네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텃밭에 심은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고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로 꽃에 물을 주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삶. 제가 원하던 진정한 자유였어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향의 바람이 제 두 뺨을 어루만졌고 제 눈에는 자유와 당당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프고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더라고요. 수술받고 혼자 회복하면서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아들 내외가 집안일 도우미로만 여기고 제 재산에만 관심을 보일 때 정말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로운 삶이죠. 오랜 친구도 다시 만나고 우물이 있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정작 본인은 뒷전이 된 적 말이에요.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으니까요.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진짜 자유와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진정 본인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노을 채널의 모든 이야기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